안녕하십니까. 토론 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일제치하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자신들을 착취했던 일본의 기업들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에서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당시 당했던 비인간적인 착취에 대한 개인적인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권적 차원에서, 보편 인권적 차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금전적 보상 문제가 모두 끝났는데 다시 돈을 줘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부분이냐 라는 반론이 있었고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한 번 준 돈을 또 주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 얘기냐, 생떼를 쓰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반박은 직관적으로는 당연할 수 있죠. 이에 대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국가 대 국가의 청구권만을 다루었으므로 개인의 청구권은 아직 살아있다. 따라서 개인 자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고 그 권리의 당연한 행사로서 이번 판결은 정당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날고 기는 법조인들이 포진되어 있는 법리 강국 일본이 그 중대한 협약에 있어 개인의 청구권 문제를 빠뜨리고 논할 만큼 허술한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직접 협정문을 따져보니 일부에서 알고 계시는 내용과 달리 개인의 청구권 차원을 다루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개인 청구권 차원까지를 고려하여 작성된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보시죠. 양체합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 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즉, 양체합국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만을 명시한 게 아니라 분명 체합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상당히 혼란스럽죠. 분명 개인의 청구권 차원이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국민 개인의 청구권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것들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까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일본 측 판결을 옹호하시는 분들과 이 건에 관하여 논쟁할 때 한일 협정문에 개인의 청구권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라고 해버린다면 바로 반박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청구권이 다시 되살아나 피해자들이 착취기업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왜 일리를 얻게 되었던가? 그 이유는요. 당시의 협정문이 개인의 청구권을 명시한 부분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명시에 있어 보상적 차원과 배상적 차원을 모두 명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상적 차원의 명시만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액이면 다 같은 금액이지 보상적 차원과 배상적 차원이라는 성격 규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줬던 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법리적으로 어떤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기에 개인의 배상 권리가 되살아난다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받았던 협상 당사자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금액의 성격이 보상에서 배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돈을 줬던 사실 자체가 뒤엎이고 또 주라는 판결이 날 수는 없습니다. 협상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라는 국가와 일본이라는 국가는 직접 협상을 했던 두 주체이고 직접 돈을 주고받았던 두 주체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명백한 이상 사후적으로 금액의 성격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줬던 돈을 다시 줘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액의 사후적 성격 규정과 무관하게 본질적 차원에서 양 당사자 간의 협상 내용이 분명하고 금액이 오간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둘 간의 계약 체결은 명백히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신 두말하지 못하게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액의 성격 규정이 해석상 사후적으로 달라졌다고 해서 일본이라는 국가와 한국이라는 국가가 체결했던 협약과 오고 갔던 금액의 가치가 달라진 적은 없고 따라서 그 두 주체 간의 금전적 청구와 지불 관계는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완료됐다라는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생되는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라 파생되는 주체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해석을 거쳐서 말소된 것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의 해석이 들어맞아야만 청구권의 말소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파생되는 주체와
직접적인 주체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일본의 착취 기업과 한국에 징용된 개인은 직접 협상한 바가 없죠. 협상을 직접 맡아서 했던 것은 정부 대 정부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기업과 한국의 개인은 협상의 직접 주체가 아닌 파생된 주체인 것입니다. 법률적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은 서로에게마저도 소송이 가능한 분명한 개별 주체로서 논해집니다. 두 개가 하나의 세트로 묶여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에 국가의 부채가 해결되면 국민의 부채도 해결되는 식으로 딸려다니게 되는 부수적 주체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과 한국이 무조건 최종적으로 모든 청구 관계가 소멸된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파생적 주체에 해당하는 소속 국민들, 소속 개인들, 소속 법인들, 소속 기업들 간의 청구권 관계는 전면적으로 조약의 세부 사항에 비추어서 재조정,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무조건 파생 주체에 대한 기존 법리 해석이 부인되거나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약에 비추어 새로운 관점이 적용되더라도 무리 없이 파생 주체를 제약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지, 관점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협약 내용을 전면 파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논의되었던 금액의 성격은 보상적 차원에서만 논해졌던 것이니 명백했습니다. 당시 일본 측은 국권 침탈에 대해서 무조건적 합법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한술 더 떠서 보상금보다 더욱 합법적인 성격 규정인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5년 한국 법원에 접수된 징용 피해자분들의 소송의 본질은 착취기업의 노동력 착취가 위법이고 그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보상 청구 소송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배상 소송했으니까 무조건 배상에 맞추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 소송을 원고가 냈다고는 하나 배상 소송이 성립하는 기본적인 요건에 부합해야만이 배상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소송을 배상으로 냈으니 사안을 배상으로 봐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기업들의 징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배상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명된다면 소송은 애초부터 파기되는 것이겠죠. 실제로 2003년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판결에서는 당시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분들에게 노동착취와 인권착취 피해 사실을 입혔던 것은 사실관계상 확인되지만 당시 기준으로 그 기업들이 일본법에 비추어서 어긋난 짓을 했던 것은 아니니까 불법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했었죠. 법적으로 어긋난 게 없었다, 이런 차원에서 배상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이에 한국의 대법원은 이 부분에 있어 핵심적으로 다른 전제를 적용했습니다. 분명 징용 피해자분들은 위법적 피해를 당한 것이 맞고 배상 청구, 즉 위법적 피해에 대한 손해 청구가 가능한 기본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서 당시 조선반도의 병합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법적 성격이 명백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고, 대한민국 법원의 최상위 법률인 헌법에서 그 신빙성을 증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3.1운동을 통해서 시작된 것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일제의 한반도 통치는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불법 점거 중인 자의 필요에 의한 한반도 국민의 강제징용 역시 대한민국 헌법상 불법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징용 피해자분들의 애초 소송 내용인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자연스럽게 성립 가능한 소송이 되었고 전체의 판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시되었던 국민과 국가를 포함한 모든 청구권 권한에 대한 사항도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소송, 즉 배상소송이라는 새로운 전제에 맞게 재해석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단 기본 전제가 달라졌다는 것만을 의미할 따름이지, 이게 살아났다고 해서 협정문 전체가 무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분명히 협상의 주체가 일본이라는 국가와 한국이라는 국가입니다. 분명 이러한 국가 간 금액이 오갔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겠죠. 문제는 직접적인 협상 당사자가 아닌 제3의 파생 주체들인 일본의 기업과 한국의 개인에 대한 판단입니다. 물 셀 틈 없는 세부적 조건을 명시하여 명확한 제한을 걸었던 것이 맞다면 관점이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국가의 권한 소멸이 개인의 권한 소멸로 이어지는 것이 맞겠습니다. 당연히 일본도 이런 부분에 대비하여 나름의 개인적 청구권을 제한하는 세부 조건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의 내용입니다.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일단 저 내용 속에는 청구권에 대한 성격 명시 단서 조항이 하나도 없기는 합니다. 나름 특징적인 단서 조항인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를 언급하고 있죠.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일본 국민들의 자산 처분 문제와 주민들의 채무를 비롯한 청구권들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자들 간의 특별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당국과 거주민의 청구권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 간의 별도 협정의 주제가 될 것이다. 직접 강화조약을 살펴보면 명백히 알 수 있듯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는 피해를 받은 자들의 청구권을 다룬 조항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채무나 법인이나 주민들 간의 여러가지 청구권과 채무의 문제까지 구속력의 범위를 심화시킨 바가 있기는 하나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 언급되어 다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죄를 지은 것은 명백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국민 나름대로의 소유권이 존재하므로 그들의 권리는 따로 봐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개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한 것입니다. 즉 위법적 차원이 전제되지 않은 이들의 자산 몰수와 개인 권한 등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일본이 저지른 위법 사항에 따른 피해자 개인의 소유권이나 노동권이나 인권 침해에 대한 제약 조건으로서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입니다. 개인의 청구권을 묶어두기 위한 세부 조항으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의 개인 권한 언급 내용을 명시하였으나 이 조항은 결코 배상 청구권적 성격 명시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죠. 만약에 당시의 협정문의 내용이 보상으로의 해석이든 배상으로의 해석이든 모두 적용될 만한 구속력 있는 세부 조항을 갖추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이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세부 조항을 명확히 명시한 조약의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4조의 내용입니다. 연합국은 모든 보상 청구,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 청구 및 군의 점령 비용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이것은 일본과 한국의 조약과는 다르게 금액의 배상적 차원과 보상적 차원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 차원과 개인의 차원, 심지어는 군대의 차원까지를 주체를 세분화하여 법적인 명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사후적으로 금액의 성격을 규정하는 관점이 바뀐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됩니다. 사후에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개인의 청구권 소송이 미국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일본의 전범 피해에 대해서 개인 차원에서 배상을 청구했던 개인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청구가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분명 배상과 보상의 차원 모두를 아우르는 상황이고 개인적 보상 차원을 모두 포함하여 말소를 명시했던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개인이 자기의 소중한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 했다고 해도 이미 조약의 구절 자체가 배상적 차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명시된 바가 있으니까 법리적으로 그 권리가 합당하게 제한되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일본이 작성했던 그 조약문에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나요? 일단 일본은 당시 협정문에 이 정도의 구체적인 여러 조항들을 넣진 못했습니다. 뭐 보상적 차원에서라면 다시 얘기를 못하게 못 박아둔 게 맞죠. 개인적 차원에까지요. 하지만 배상에 관해서라면 그것까지를 제한할 구속적 명시가 없었던 것 때문에 권한이 제한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문헌의 모호성 문제로 인해 개인적 차원의 배상 차원을 국가적 보상 문제와 묶어서 구속하지 못했던 지점이 일본 입장에서의 핵심적인 패착입니다. 이 핵심적인 부분이 전체 재판에서 전면에 부각되어 버리자 실제로 일본 측 변호인은 정말이지 국제적인 재판 역사에 길이 남을 만도 한 궁색한 주장을 시연하기에 이릅니다. 보상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배상의 의미를 포함한다 라는 주장을 편 것입니다. 조약을 작성한 당사자들이 법적인 부분을 잘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들은 협상 실무자였을 뿐이지 법조인이 아니었으므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과 같은 관점에서 조약을 읽어야 한다 라고 실제 법정에서 주장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정에서 부릴 수 있는 강짜이자 우기기겠죠. 말은 분명 보상으로 했지만 실제 나는 배상한다는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 납득이 가시나요? 국가와 국가의 협상에서 단순한 녹취도 아니고 협정문까지 작성하여 길이 남기는 상황인데 협상자들이 법조인이 아니라서 보상과 배상의 의무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못했다? 인정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의 격조를 매우 떨어뜨리는 주장이죠. 당연히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를 제대로 가다듬지 못했을까? 일본이 법알못이라서? 일본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법리 강국에 속하며 강화도 조약 같은 것 했던 거 보면 법적인 구성력으로 이득을 취하는 측면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매우 능력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정도로까지 강박적으로 배상적 차원을 배제하여 스스로 있는 구멍들을 남겨뒀던 것일까요? 협상 당시 일본은
일본인이 한반도에 두고 온 여러 가지 자산들에 대한 관환을 오히려 한국 측에 요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협상의 당사자인 구보타 카니치로는 제한 일본인 재산의 취급 문제를 회담의 전면에 내세웠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에 오히려 청구할 것이 많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유재산의 존중이라는 원칙을 내세워서 국가 간 일은 국가가 풀고 개인이 소유했던 한반도 내 일본인의 자산은 그것대로 한국이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역으로 반박해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철저하게 개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일본 스스로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청구권 차원에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터라 일본 스스로가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들을 회담에 넣는 것을 은근히 피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청구권은 그것대로 살아있다라는 현재 한국이 일본에 대해 하고 있는 주장들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당시 전범국으로 전락한 이후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걸쳐 존재했던 일본 개인들의 사유재산이 모두 연합국에 의해 몰수되어 버렸던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일본은 명백한 전범국이며 범죄에 의해 탈취된 자산들을 해외에 소유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이유로 그 자산들을 다시 돌려줘 라고 요구하는 것은 안 먹힌다는 것을 알고 아쉬워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존재하던 일본인의 자산들은 살짝 성격이 달랐죠. 명백히 일본의 한반도 침탈은 2차 대전 때 이루어진 게 아니다 보니 전범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라 불법이 아닌 것이 혹시라도 인정된다면 당연히 한반도 내 일본인들의 자산들은 범죄에 의해 탈취된 것은 아니게 되고 당연히 사유재산의 존중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본의 속내가 배경이 되어 당시 한일협정문에는 개인의 청구권 제한이 배상적 차원에서 전혀 논해지지 않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 2012년에 징용배상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판결이 근본적으로 일본인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봅니다. 침탈 그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도 경악스러운데 오히려 우리 땅에 있는 일본인 자산을 일본인들에게 반환받을 생각을 하다니 한국인 입장에서 매우 괘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의 법정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이용하여 일본인들에게 치명적인 판결을 안기게 됩니다. 스스로 자국 개인의 청구권을 추구하려다 결국 본인에게 그 화살이 날아온 격으로 크게는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일본인들은 나름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의 말꼬리 잡기에 막혀 억울하게 돈을 토해낸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법리 분쟁은 총칼 없는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그 어떤 누구도 실수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 당연한 것을 두고 말꼬리 잡기에 잡혀 강짜를 부리는 한국의 응석바지에 일본이 당했다 라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한 선의라고 생각합니다. 선의가 너무 과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착하시지 좀 맙시다. 너무 역지사지하지 좀 맙시다. 너무 상대 입장에 빠져서 선의를 베푸시지 좀 맙시다. 감사합니다.